네, 안녕하십니까. 박시영TV의 박시영입니다. 오늘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1부는 이슈 정보 코너인데요. 원래 이제 문정보 의원이 늘 자리했는데 오늘 문정보 의원께서 얼마 전에 이제 수해복구 봉사활동 나가셨다가 좀 허리를 삐끗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늘 참석을 못 하셨고요. 대신에 이제 문정보 의원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남영희 위원장님 모시고 방송 진행할까 합니다. 자, 옆에 남영희 위원장님 와 계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유 오래간만에 왔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왔었죠? 예, 그때 지난번 낙선자 위로 차원에서 한번 불러주신 것 같고 네. 한참 만에 왔는데 네. 뭐 그 사이에 10만을 돌파하시고 또 이제 20만 다가가고 계신가요? 아니. 이제 뭐 12만 조금 제가 너무 상황이고. 너무나 존경하는 우리 박시영 대표님 저도 막 공유하면서 네. 구독자 빨리 늘려야 될 텐데 했는데 저도 저 바쁘긴 해도 계속 챙겨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요새 뭐 제가 몸담고 있는 민주당에는 악재가 좀 많았고 네.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막 신나게 뭐 이렇게 활동하고 있지 못하는데 그래도 불러주셔서 오늘 네. 우리 이슈 정복의 문정복 의원님이 안 계신 자리를 어떻게 잘 메꿔 보겠습니다. 네, 기대가 큽니다. 네. 사실 이제 뭐 가장 큰 이슈가 이제 8.15 광화문 집회.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오늘 좀 다뤄보고, 그다음에 미 대선 얘기도 조금 하고, 좀 미 대선이 좀 출렁거립니다. 네. 그리고 MBC 여론조사가 또 있었죠, 얼마 전에. 그리고 또 전당대회 뭐 얘기도 좀 나눠보고요. 그다음에 김원웅 광복회장님의 발언도 좀 있었죠. 일단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 큰 사안이 터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지혜롭게 대처를 잘 해야 합니다. 매우 의미가 큰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지금 제가 요새 이제 조만간에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나 하려고 수업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미래 비전 설계라는 과목을 맡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미리 좀 예측을 하고 앞으로의 미래 설계를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면서 책을 몇 권을 이제 찾아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 미친 그 영향이 엄청나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더 이제 확연하게 알면서 두려움이 더 많았고 안타까움이 컸는데 이 지금 광화문 집회 이후로 또 이 수도권 전체가 지금 비상 상황에 또 돌입했고 결국 이 상황은 전국적으로 코로나 2차 대유행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좀 두려움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게 처음에는 이제 수도권 얘기만 나오다가 포항에서 버스 10대를 대절해서 400명이 상경을 해서 집회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벌써 코로나 확진자로 됐는데 이분이 도망갔어요. 도망갔다 4시간 만에 이제 잡혔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이게 단순히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서 다 올라왔기 때문에 영남권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보수 극우 세력들이 많이 집결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남권에서 많이 올라왔을 것으로 추정이 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비상사태가 터졌는데 사실 뭐 욕을 하려면 진짜 정광훈에 대해서 욕을 정말 퍼붓고 싶은데 욕은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다 하실 것 같고 좀 차분하게 한번 좀 얘기를 해봅시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한번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난동이 벌어졌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라는 측면인데 일장기도 막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실.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광복절날. 그리고 저는 이제 코로나 문제로 우리 전 국민이 두려울 거에 대한 이야기와 별개로 그날 8.15 때 이분들이 불법 집회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 시위를 대거 왜 했는지에 대한 그 본질에 접근을 하자면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문재인 정부 타도, 정복 뭐 이런 내용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무슨 근거가 있고 지금 어떤 상황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에 동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극우 보수 개신교라고 해야 될 이 집단들이 결국 이전에 그 미래통합당에서의 그 전신과 같이 맞닿았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까지 뭐 특별한 목소리도 내놓지 않는 부분도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광훈 개인의 일탈이냐 난동이냐 분명 아니죠. 정광훈뿐만 아니라
극우 세력, 보수 세력이 준동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통합당 무관하냐? 네. 그건 아니죠. 통합당도 한 몸이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통합당 이런 극우 태극기 부대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죠. 사실 황교안 전 대표 시절에는 뭐 집회도 같이 참여하고 힘도 길거리 대표셨잖아요. 그렇습니다. 힘도 같이 뭐 합치면서 뭐 서로 도와주고 같은 편이다, 한 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이번 집회에서는 이제 당 차원은 참여는 안 했다라고 이제 변명을 하지만 홍문표 의원, 네. 그다음에 그 김진태, 민경욱, 그다음에 유정복 뭐 이런 분들이 참여했고 또 뭐 기초원, 광역원 이런 분들은 굉장히 또 많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셀 수 없이 많은 분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행각들을 봤을 때 이것은 통합당이 정강훈을 잘라낼 수 없는 상황에 몰렸다. 잘라낼 수 없습니다. 이미 한 몸으로 인식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주장하는 거 보면 결국은 나라 망하라. 네. 이런 저주를 퍼부었는데 이것은 과거에도 나라 망하라, 문재인 정권 망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것을 결행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말로만 떠든 게 아니라 정말 그 확진 우려가 됐던 사람들이 자기가 숨기고 그리고 그런 지침도 주고 네. 뭐 현금만 써라, 뭐 추적당한다, 뭐 이런 검사 받지 마라 이런 것까지 지침을 내리고 버젓이 백주대낮에 이런 어떤 만행을 저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면 정말 이분들의 우파의 민낯이 다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개인의 자유, 뭐 이런 또 종교의 자유를 내세워서 사실은 국가 전체의 국민의 안전, 생명까지도 위협한 일을 자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회가 허가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 황당하죠. 너무 황당하고요. 네. 서울시장님의 부재가 너무 컸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러 가지가 다 지금 맞물려 네. 있잖아요. 뭐 법원도 검찰, 정말 법원. 법원도 정말 문제가 많죠. 보석을 허가해 줬던 네. 것도 마찬가지고 허서나 부장판사 그다음에 이제 집회를 허가했는데 100명만 참석한다. 동아면세점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빨리 끝내겠다 이렇게 하니까 부장판사 박형순 부장판사가 허가를 했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집회 보통 한두 번 지켜봤어요. 그렇게 해놓고 막 맺히면 몇만 명이 모이고 언제 끝나라고 했을 때 끝냅니까 그게? 그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고.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그 하태경 같은 사람들이 이제 변명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 초반만 해도 통합당이 별 얘기 안 했어요. 네. 대변인 정도가 나와서 한마디 했습니다.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 배준영이 수많은 사람들의 정권 실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겸허히 들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모든 국민은 정부 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한다. 왜냐면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고 끝냈단 말이죠. 그리고 김종인은 아무 말 안 했어. 근데 이제 네티즌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이게 심상치 않게 커지면서 네. 결국은 지금 급기야 정강훈이 확진자로 판명이 됐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정강훈 확진자 판정이 보건소에서 받은 게 아니라 일부 병원에서 받았기 때문에 네. 이게 사실 아니고 뭐 재수감을 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고 의구심을 갖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네.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좀 확인을 했답니다. 워낙 이게 원래 개인 신상 확인 안 해주는데 파장이 크다 보니까 정강훈 문제는 좀 확인을 했고 확진자로 확정을 했답니다. 하여튼 뭐 안타까운 소식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페북이나 SNS를 보니까 주로 무슨 말씀들을 하시냐면 어찌됐든 본인이 잘못해서 그 일을 사실 유발시킨 면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세금으로 치료해주지 말자라는 의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구상권까지 청구하자. 네. 네. 저는 뭐 그 말에 사실 동의합니다. 왜 불법을 저질렀잖아요. 그 집회 참가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보석 허가 신청도 된 거고. 그러니까 위법한 사실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뭐 확진 이후에 주변에 어떻게 영향을 더 미쳤을지에 대한 것도 사실 두려운 면도 많고. 굉장히 이게 커질 것 같아요. 이게 네. 보통 일이 아니고 제2의 신천지 네. 사태가 터졌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정부 당국에서 강력하게 이제 대처를 해야 하는데 한마디로 보면 정강훈은 국민 민폐, 난동꾼, 사이비 교주 같은 닉네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랑제일교회를 강력하게 좀 대체하는데 그럴 때 박원순 시장의 공백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전에 이제 신천지 문제 터졌을 때
박원순 시장하고 이재명 지사가 강력하게 대처를 하면서 조기 진압을 했거든요. 이제 그 지금 권한대행이 나름대로 대응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좀 더 강하게 대처해야 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또 이제 방역 당국에서 나서야 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집회 참가자들이 계속 숨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때 신천지와 비슷한 거야. 사랑제일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말을 못하지. 그리고 명단이 100%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아니 스스로 말을 못하는 것도 못한다면 오히려 저희가 그 신자나 뭐 교인들에게 대해서 뭐 특별히 욕을 안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이 교회 측에서 제대로 된 명단이나 이걸 처음에 제시하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지금 보도에 따르면 경남에 뭐 10살짜리 아이의 번호가 사실 수도권에 올 일도 없었던 아이가 사랑제일교회 교인으로 되어 있는 뭐 그런 명단이 돌고 그렇죠. 있고 이게 잘못된 상황들을 지금 정부에서 가뜩이나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공무원들의 그 인력도 다 투입되고 모든 그 인력들이 다 투입되는 상황에서 이 일까지 다 처리해야 된다라는 걸 사랑제일교회에서 지금 협조를 안 하면 앞으로 어떤 일까지 책임을 져야 될지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잡히긴 할 거예요. 뭐냐면 이제 위치 추적들을 하니까 핸드폰 위치 추적을 해서 광화문에 있는 사람들 다 아마 방역 당국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거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지하철로 이동한 사람들 카드 조회 동시간대 옛날 우리 집회 나갈 때도 그런 거 파악을 했었잖아요. 그다음에 뭐 버스 탄 사람들 CCTV라든가 다양하게 해서 어쨌든 파악은 할 것 같고 사랑제일교회도 명단 내라고 했는데 명단 뭐 600~700명이 아직 파악이 안 됐다는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몇 개월 동안에 사랑제일교회에서 머물렀던 시간들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하면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할 겁니다. 근데 다만 이게 속도 싸움이기 때문에 협조가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수만 명이 또 이 감염의 위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게 좀 걱정인 거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저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요.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이렇게 위태롭게 처해져야 하느냐. 특히 이제 주부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울분이 터진다. 아이들 또 등교 문제 또 조정돼야 하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도 이제서 조금 숨통 트는 상황인데 다시금 3, 4월 그런 상황으로 놓여질까 굉장히 걱정이 된다. 정부에서 노력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찬사를 보낼 정도로 코로나를 잘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교회에서 그리고 의도한 바가 너무 보이는 게 그 참석자들에게 본인이 열이 나고 아파도 집회 날까지 밝히지도 말고 검사도 받지 말라고 했던 지침도 내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천지와 비슷한 양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신천지는 대구에서 그래도 이 주변으로 나갈 뭐 도로나 이런 것도 좀 차단하면서 퍼져나갈 수 있는 확산 이동 경로들을 좀 막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수도권이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지방에서 또 시위 때문에 또 올라오신 분들 해서 하여튼 당분간 굉장히 진짜 여러분들이 본인 스스로 개인 수칙, 위생 수칙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하태경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천지 때보다 더 나쁜 놈이다. 정광훈이 이런 지적을 하면서 그런데 박원순 장례식을 허용한 서울시 비판을 하면서 서울시나 이해찬 당대표 이런 분들도 동반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물타기 업법을 특유의 구사를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짚어드리고 싶어요. 하태경은 궤변이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는 서울시에서 진행한 박원순 전 시장의 장례식은 굉장히 이건 기본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집행된 것이고요. 서울시 장례식은 두 번째는 질서 유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m 간격을 철저히 두고 마스크도 다 착용하고요. 거기서 뭐 음식 먹고 떠들고 이런 상황 없었죠. 세 번째는 이 집회 전에 지금 광화문 집회 전에 하태경이나 그 통합당 사람들이 이 집회를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공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나 경찰들은 이 집회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 경고를 했죠. 근데 법원이 그렇게 허락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터진 건데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다. 잘못된 궤변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몇 가지 우리 관점만 좀 정리를 해봅시다. 첫째는 통합당과 무관하다. 이거 말이 안 된다.
통합당은 공범이다라고 그렇죠. 주장을 해야 한다는 거죠. 발뺌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선도 그어지지 않는다. 재미 볼 때는 충분히 재미 받고 한 몸이라는 징표는 여러 곳에서 쭉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 다만 두 번째로 이분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정광훈 일당들 그리고 교회 다니신 분들, 목사나 신도 중에서 이 튀는 분들, 이 극우적인 사고에 매몰된 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독실한 기독교인, 뭐 상식적으로 행동하고 활동하는 기독교인 전체가 이 욕을 얻어먹는 상황인데 이걸 좀 분리해내야겠다. 교회 전체를 싸잡아서 비판을 하다 보면 오히려 전선이 상황이 처질 수 있다. 그래서 이들 세력과 건전한 교회 세력은 좀 분리해내야 한다. 그 측면에서 오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입장문을 냈어요. 네. NCCK라는 데서 입장문을 냈는데, 개신교계가 특히 교회 지도자의 무지와 자만, 욕망에서 이 잘못이 비롯됐다, 참여한다, 사죄한다, 네. 이런 발표가 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받아 안고 같이 할 수 있는 교회들, 이런 부분들은 적극 껴안고,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성적으로 좀 대처하되 말도 안 되는 헛소리에는 강하게 질타하고, 그래서 좀 분리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대통령께서 유례 없이 좀 강하게 네.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주변에 박수를 보냅니다. 국가 방향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고 비상식적 행태고 매우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 말씀을 줬고, 역시 아까 이제 판사들 문제 얘기했습니다만 역시 사법개혁이 큰 이슈는 이슈다. 왜냐하면 판사 개인이 판단을 해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손혜원 전 의원의 문제도 물어보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 이거는 지금 국회의원이 되신 판사 출신 국회의원들한테 물어보면 저건 마땅히 무죄다. 근데 그 판사가 그렇게 생각 먹고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판결들도 보면 이런 상황이 좀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법조계가 대법원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긴장할 것 같아요. 네. 국민적인 비판이 다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법조계에 불똥이 좀 튄 상황인데, 어쨌든 이 참에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이 적폐, 잘못된 어떤 관행, 사고방식, 이것을 좀 뜯어고치는 그런 계기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통합당의 대응을 좀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 통합당? 통합당은 어쨌든 이 이슈에서 좀 멀리 떨어져 나가서 다른 이슈에 옮겨서 민주당을 욕하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 분명히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 이슈는 다음 꼭지에서 얘기할 게 이제 강복 회장님의 그 연설 내용이나 네. 뭐 이런 거일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광훈 목사의 그 극우 그 개신교 쪽은 이미 미래통합당이 지난 총선 전에 충분히 활용했던 그 세력들이잖아요. 여기서 선긋기를 한다라는 게 도저히 아마 국민들 알고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실 텐데, 지금 이 말도 못하고 저 말도 못하는 상황이 뻔히 보이긴 해요. 제가 봐도.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정진석 의원님은 뭐 특정 교회에 대한 특정 종교인을 공격했다 뭐 이런 말까지 하는 거 보면 그래도 아직 하신 말씀 있는 것 같아서 도대체 이건 어디서 나오는 정신승리인지. 그러니까 지금은 처음에 좀 허둥지둥했죠. 예. 그러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말을 아끼다가 아까 대변인은 원론적인 얘기하는 거에 그쳤고, 사태가 좀 더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오늘 오전에 정진석, 민경욱, 김진태 발언하는 거 보면 네. 정신 못 차렸죠. 김진태 그런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협박하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다음에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화내면 검사를 받을 사람들, 이 확진자 의구심되는 사람들이 움츠려든다. 뭐 민경 부산 해수욕장이 86만이 움직였는데 전부 검사해라, 이런 식으로 발뺌하거나 허무맹랑한 주장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적반하장이죠. 사실 대통령이 특정 교회, 특정 종교를 공격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김종인의 태도예요. 네. 통합당의 공식 입장이 아까 원론적인 입장 나온 다음에 아직은 없는데, 김종인이 묵묵부답을 하고 있죠. 네.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굉장히 좌클릭을 해서 쇄신하려고 뭐 상식적인 정당으로, 합리적인 사람 빼고 정당으로 다 바꾸겠다고 했잖아요. 사실 사람을 바꿔야 되는데. 근데 다 바꾸겠다 했는데 이런 지금 상황이
통합당과 한몸인 정광훈 세력이 난동을 일으켰는데 본인은 사실 끊어내고 싶지. 예. 근데 용기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걸 끊어내면 통합당이 자중질환에 빠질 것 같고 자기가 그 정도로 끌어낼 힘이 없고 현실적으로 당내에서 이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 속에서 그냥 입 다물고 있는데 이게 과연 입 다문다 해서 이게 이렇게 무마가 될 수 있는 건이냐. 저는 이 사안은 통합당이 만약에 이걸 끌어내지 못하면 공범은 공범인데 자기들이 철저하게 사죄하고 정광훈 일당들 구구 세력들과 끊어내지 못했을 때는 저는 이 이슈는 대선 때까지 무조건 간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왜냐하면 국민들이 부동산 못지않게 이 문제는 당장 나하고 이해관계가 없다. 제 생명의 안전의 문제인데요. 그렇잖아요. 네. 아이들 학교도 못 등교 보내지. 문제고. 장사 안 되지. 그다음에 만약에 전국적으로 지금 퍼졌으면 주변에 뭐 대중교통 이용할 때부터 당연히 불편 느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온 국민들한테 이거는 그 범죄 행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슈는 대선 때까지 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지지율 요즘에 조금 올랐다고 희희낙낙했을 텐데 한 방에 훅 갔다. 다 까먹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입장을 명확히 내지 않았을 때 그런 어떤 정강 정책에 보여줬던 이런 노력이 과연 지켜질 거라고 누가 믿겠냐. 신뢰가 안 되죠. 신뢰가 안 가죠. 그래서 결국은 해법은 석고대죄 하셔야고요. 국회 앞에서 석고대죄 해야 합니다. 국민들한테 사과문 내고 정광훈 세력들과 계란이 끊어내겠다. 그 일환으로 집회에 참석했던 홍문표 탈당 조치 탈당해라. 제명도 하고. 제명도 예. 하고. 그다음에 김진태, 유정복, 그다음 민경욱 이런 사람들 제명 조치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이들은 지금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전선을 치는 게 유리하다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탓이다. 계속 그렇게 때리면서 그렇게 하면 양 진영이 딱 결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가지고 버틸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 사안은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사안은 잘못됐다라고 느낀 사람들이 95%는 나올 겁니다. 아마. 한 5% 정도만 이상한 놈들이고 나머지 국민들이 봤을 때 95%는 이건 저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 같고 결국은 이게 유야무야 될 사안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부가 뭐 대처를 열심히 할 텐데 정광훈이 이게 재구속에 좀 변수가 생긴 거예요. 네. 이게 구속을 보석을 취소하라. 검찰이 법원 청구를 했는데 네. 확진자로 판결이 됐기 때문에 이게 재구속을 당장은 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진대요. 격리를 해야 되니까. 격리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재판부의 심리가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2주간 격리를 하고 또 치료도 받고 뭐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일반 시민들과 똑같이 해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호전이 돼야 법원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구속이 될 가능성은 좀 없다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도 초비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주문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제 다음 달이면 국정감사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지금 통합당의 아까 이 핵심 당원들, 기초의원, 광의원들 이런 사람들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네. 이분들은 또 수시로 국회의원들 만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통합당 소속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누가 확진됐을지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두가 진짜. 통합당 국회의원 전원이 가서 빨리 이 검사를 받고. 받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는 국감에서 비상적인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뭐 정광훈 보석 취소 청원은 뭐 20만을 돌파했는데 이제 이것대로 의지는 이미 이제 확진자 돼갖고 네. 이 부분이 이제 다른 국면으로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좀 반응해 주고 있는데 일단 통합당에 대해서는 위선 프레임, 그다음에 눈치 보기, 아까 눈치 보기, 무반성. 원래 반성 없는 집단이었잖아요, 통합당이. 그래서 네. 요거 도먹은 거 아닙니까? 탄핵에 대해 사과도 안 했고 이 정광훈 사태, 광복절 이 난동에 대해서 사과하는지 사과하지 않는지 이 기준을 보고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다, 이들은. 이라는 프레임을 구사해야 하고 눈치 보기. 저쪽이 세니까.
이 극우 세력들이 힘이 세니까 그리고 그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끊어내지 못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눈치 보기 그다음에 위선적인 이런 어떤 작태에 대해서 공격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정강훈 이꼴 통합당이다. 묶어 세우자. 그리고 이 정강훈 세력을 끊어내는 과정에서 결국 이들이 내부 분열이 과속화될 수밖에 없을 텐데 지난한 작업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집안 싸움은 할 수밖에 없고 우리로서도 그건 당연히 그 방향으로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들이 거듭나려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건전한 야당, 뭐 건전한 보수가 필요한 거 필요하죠. 아니겠어요?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네. 그러면 이렇게 아주 극우적이고 뭐 한쪽에 치우친 이런 분들하고 선을 긋는 게 미래통합당의 미래도 훨씬 발전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강 정책에 대해서 기대할 거 없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정강훈 하나 손보지 못하면서 뭘 하겠다는 거냐라고 질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장기 그 사진 동영상 등장한 거 이거 적극 홍보하는 게 내가 제일 열받는 게 뭐냐면 그거 대한민국 태극기 성조기 일장기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집회 수만 명이 왔는데 저거 내리세요. 저거 잘못된 겁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냐고. 어떻게 그렇게 못 들었어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언론을 통해서 접해본 적이 없어. 이 얘기는 그 집회에 모였던 수많은 군중들이 묵시적으로 동의한 거 아니냐는 거지. 아니면 용기가 없건 저런 세력들이 워낙 강해서 말을 하면 괜히 두드러 맞거나 몰릴 것을 우려해서 두려워서 말을 못했거나 아니면 그들의 정서가 그렇기 때문에 동조하는 묵시적으로 동조하는 거 아니냐라고 규정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지금 이제 뭐 전당대회 치르고 있지만 이제 당권 후보들이 목소리 내기 시작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질타를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국감에서 저는 철저히 다뤄야 한다. 그러니까 일단 행안위. 왜냐하면 경찰들 집회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 아까 법원 판사가 그렇게 판결했던 거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막아낼 수 있냐 이런 행태. 보건복지 이 감염병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문광희 종교 이 기독교 이 이상한 사이비 집단들 어떻게 이거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지 이 부분들 등에서 국감에서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에서 뭐 우리 국민들이 준 의석 가지고 지금 이 부분에서 철저하게 다루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정파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국민들 이익 그다음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세게 밀어붙이셔야 될 것 같아요. 저기 세게 밀었다가 뭐 예를 들면 되치기 당한다 이런 거 우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정의, 옳고 그름의 문제인 것 같고요. 우리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게임보다는 우직하게 이건 싸워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새롭게 볼 겁니다. 민주당이 만약에 그런 자세로 안전, 생명을 위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우리 정부가 또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역시 그 K 방역의 뭔가 위력, 능력을 유감없이 좀 보여주신다면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사람들이 이게 방역이 잘 되는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알았는데 그저 얻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공기와 같이 물같이 그냥 우리는 걱정 없이 살았는데 그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실 거고 대통령님 입장에서 지금 분통이 터질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가 조금 회복되는 국면이거든요. 3분기 때 굉장히 지금 호조가 많이 예상이 되면서 그 성장률의 마이너스 8%까지 굉장히 세계에서 1위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더 높게 도달할 수도 있겠다. 플러스로 전환시킬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까지 열심히 뛰고 있는 이 와중에 찬물을 완전히 끼얹은 행위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상할 겁니다. 이걸 뭐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정강훈 개인에 대한 욕설 진짜 벼락 맞아 돼질놈이다 뭐 여러 하고 싶은 얘기 많죠. 나는 뭐 그것대로 분출하시라 이거지. 하시되 약간 이제 영리하게 또 한편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 뭐냐면 기독교를 전체를 다 그렇게 몰 필요도 없는 거고 떼어내서 분리할 줄 알아야 하고요. 그래서 영리하게 좀 지지자들이 잘 판단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되 통합당이 개선의 모습이 없는 한 이걸 끝까지 밀고 늘어져야 한다. 그리고 아까 일장기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 집회에서 참여했던 사람들이 아무 말이 안 나왔다면 취재 결과 안 나왔다면 이거는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기자들
거기에 참석자뿐만 아니라 기자들, 유튜버들, 네. 극우 유튜버들 이런 분들도 제대로 수칙을 지키지 않고 취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분들도 철저하게 방역 당국에서 철저하게 이분들도 조사를 좀 해야 합니다.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이상이 없는지. 자, 이 정도로 뭐 끝으로 하신 말씀 있습니까? 이 이슈에 대해서? 뭐 방역에 있어서 여야가 있을 수 없잖아요. 진보 보수가 있을 수 없고 그 부분은 철저하게 어쨌든 다들 좀 따라주시고 더 이상의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바랄 뿐이고요. 한편으로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검찰 개혁을 얘기할 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일도 있었고 뭐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생겼던 그 부분이 온 국민들이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을 막 불을 질렀잖아요. 이번에 이 8.15 이 시위 이후로 개독교에서도 자정 노력이 좀 따라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극우 잘못된 개신교에 대한 그 잘못된 신념에 대한 부분은 일부 같은 기독교에 계신 분들 내에서도 왜 제대로 구분을 못했던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신앙인들 네. 중에. 그리고 의사협회에서도 네. 경기도 의사회 그러니까요. 의장인가요? 회장인가 의장인지 모르겠는데 이상한 놈이 한 놈 있더라고. 그래서 완전히 뭐 시정 잡배처럼 얘기하고 KBS 공영노조 위원장도 정말 미친놈들이 한둘이 그러니까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정말 확실히 좀 색출되고. 색출해야 돼요. 그 민낯을 다 보여줘야 하고 의사협회 최대집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 정치적 발언 누구나 뭐 할 수 있는 거니까 유야무야 이렇게 덮어놓고 갈 때가 아니다. 네. 의사들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바닥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방역도 방역이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협회나 노조 이런 곳에서 이 징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절차가 좀 뒤따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진짜 미치려면 곱게 미쳐야지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날씨가 더워서 그랬나 그날? 큰일입니다. 네. 예. 김원웅 광복회장이 좀 발언을 했어요. 좀 네. 읽어드리면 이승만 반민특위를 폭력적으로 해체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리고 친일 미 청사는 한국 사회의 기저질환이다. 그리고 친일 반민족 인사 69명이 아직도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다. 초대부터 21대 참모총장 모두 친일 세력이다. 친일 인사라는 거죠. 민족 반역자가 작곡한 노래를 국가로 정한 나라는 전 세계 대한민국뿐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이제 파장이 컸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광복 회장님이 하실 수 있는 너무나 사실에 입각한 얘기를 해주셨다고 생각해서 사이다 발언이다 뭐 그 정도였고 이게 이슈화되는 게 좀 특이한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 행사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국가가 찾아줄 때 비로소 광복이 온다라는 그 훌륭한 메시지는 온데간데 없고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너무 좋았나 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미통당에서 그냥 김원웅 광복회 회장님이 하신 말씀 가지고 본인들하고 뭐 이간질을 해놓는다? 뭐 이게 친일 대 반친일 뭐 민족을 뭐 이간질을 하고 나누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발이 저렇게 제 발이 저릴까? 왜 저럴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광복 회장은 그런 얘기 하라고 있는 자리 아니에요? 그리고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네. 그 광복회 내에서 네. 추천해가지고 뽑은 자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또 이제 이 김원웅 광복회장님을 뵀었는데 저도 과거에 뵀습니다. 네, 총선 때 지난 후보들한테 다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친일파 파면법을 찬성하냐 안 하냐에 대한 조사도 다 하시고 미리 그 서명을 다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번 일이 아니어도 이 일을 본인이 광복회 회장으로 계시는 임기 동안에 그 일을 관철시키고 싶었던 욕심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 일을 하기 위한 절차에 저는 이제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얘기를 가지고 무슨 외국 토착 외국 프레임으로 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진모 씨가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런 말을 했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진모 씨는 저기 독특하죠, 척척 예. 박사는 광화문 사태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뭐라고 했지 않나요? 뭐라고 했어요? 난 그 사람의 관심이 없어가지고. 말과 글은 뭐 관심이 없어서 저도 굉장히 속이 후련하게 봤고 과거 2003년, 2년, 4년 이즈음에
김원웅 그 지금 광복회장이 정치인으로 있을 때 네. 만나서 워크숍도 해보고 해봤어요. 근데 이분이 확실히 그 당시에도 굉장히 원래 출발은 보수당에 출발했다가 네. 나중에 이제 개혁당 쪽에도 이렇게 관여하면서 이렇게 본인의 정치적인 보폭을 바꾸셨는데 굉장히 뭐랄까 결기가 있고 역사의식이 분명히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후손 독립운동 후손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들어보면 속이 후련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 조금 걱정됐던 것은 지금은 이 문제를 너무 쟁점화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냥 정광훈 이 광화문 난동으로 집중하는 게 좋다. 왜 이슈가 이게 분산될수록 오히려 이 부분은 진영 논리에 따라서 입장을 달리할 수 있거든요. 통합당이라고 다 친일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네. 이 발언이 이승만 등등에 대한 발언 안익태랑 본질적인 문제 파묘까지 여러 가지를 굉장히 세게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좀 너무 나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친일은 아니면서도.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 정서상 보면 양분되기 딱 좋은 이슈다. 근데 한 번은 짚고 넘어가는 게 분명히 맞지만 지금 정광훈 이 사태가 벌어진 와중에 굳이 이 문제를 쟁점화 시킬 필요는 없다. 그래서 오히려 보수 신문들이나 종편이나 이런 데서 이 문제를 좀 키우려고 하긴 할 텐데 제가 볼 때 너무 커졌어. 이 정광훈 문제가 네. 정광훈이 또 확진자로 판정이 되면서 이야기거리가 너무 국민들이 보기에는 개인의 삶과 직결되는 그럼요. 문제고 우리 가정과 직결되는 문제고 이 이슈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김원웅 발언으로 덮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네. 김원웅 광복회장님의 용기 있는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박수로서 격려해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론조사 얘기를 조금 드려볼까요? 네. MBC 여론조사 혹시 보셨어요? 저 최근 거 봤습니다. 네. 거기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 45.6% 나왔죠. 부정평가가 50.8 나왔는데 양당 간의 지지율 격차 한 8%포인트 나왔어요. 35.8 대 27.4. 참 다양하네요. 리얼미터 다르고 갤럽 다르고. 네, 그건 저희 네, 방송에서 네. 계속 설명했지만 네. 조사 방식 때문에 차이가 있고 조사 시간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중요하다 얘기를 했고요. 제가 이제 사전적도로 하면 양당 간의 격차 여전히 좀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고 국민에도 거의 확인이 됐죠. 그대로 확인이 됐고 대통령 지지율도 40% 중반은 나올 거라 봤는데 대략 그렇게 나왔던 것 같고 중요한 것은 또 대선 지지율을 했는데 이낙연 22.8, 이재명 21.4 나왔는데 이거는 상식적인 선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갤럽이나 이런 데서 조사 나온 게 있었고 갤럽은 오픈 문항으로 보기 항목을 주지 않고 하다 보니까 열성 지지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재명 지사가 좀 더 앞선 결과가 있었지만 이거는 이제 보기 항목을 제시하고 이제 받은 건데 흥미로운 건 저는 네. 이낙연 이재명이 아니라 네. 3위가 누굴까 했어요. 왜냐하면 대검 쪽에서 윤석열 이름은 빼달라 이렇게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한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이 지금 빠진 상태에서 그러면 3위가 누구지 했더니 3위에 통합당 후보가 한 명도 없어. 홍준표도 지금 무소속이야. 홍준표 5.2 무소속 홍준표 5.2 안철수 국민의당이잖아. 통합당 아니야. 되게 재밌네요. 4.7. 그러니까 통합당 후보가 4위 후보 안에 없다. 이거 슬퍼야 되는 일인가요? 통합당이 그만큼 딜레마죠. 그러네요. 사실. 예. 백종원 왔다가 또 누구 왔다가 예. 하더니 다 안 되네요. 예, 결국은 정권 심판론에 대한 흐름이 조금 더 이제 많이 과거보다 높아진 건 분명하고 네. 좀 오만한 모습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무능 일부 그런 모습에 대한 심판하자 이런 흐름이 조금 있긴 합니다. 왜 부동산은 화가 나 있어서 그렇지만 야당을 꼼꼼히 따져보면 대선은 인물 변수가 상당히 중요한데 인물이 없어요. 결국 이 얘기는 저는 김종인의 생각은 여러 후보들을 거론합니다만 입으로는 거론하는데 머릿속으로는 본인 생각만 있어. 본인 나밖에 없다고 봐요.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나밖에 없어. 그래서 지금 일부러 다른 사람들을 띄워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다가 근데 이제 김종인이 암초가 만난 거지. 네. 정광훈 암초를 만난 거예요. 네. 지금 잘 나갔잖아요. 내일 모레는 또 100일이야. 얼마나 기분 좋아. 막 지지율 올라오고 그럴 뻔했는데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가면 또 통합당 민주당도 특별히 지지율이 단계 확 올라올 가능성은 없지만 통합당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참 김종인은 아마 밤새 통음을 하지 않았을까. 전광훈 때문에 열받아갖고. 근데 어쨌든 통합당의 후보가 안 보인다. 이게 이제 확인이 됐고요. 국회의원 4연임 금지에 대해서 찬성이 확실히 높죠? 네. 찬성이 64, 반대가 30 나왔어요. 저도 지난번 총선 때 제 공약에 넣었었습니다. 한 지역에서 똑같이 이제 3선까지는 사실 10년을 어떤 일을 하고 나면 전문가가 확실히 되니까. 근데 그 이후에는 토착 세력이 되기 쉽잖아요. 그 결탁할 수 있고 계속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고 지역을 보면. 그리고 신인들이 도전하기 어려워. 그 도전할 벽을 예, 쌓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만일에 정말 우리가 중진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면 새로운 지역에 가서 어려운 지역에 가서 도전해 주시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연임은 한 지역에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데 많은 분들이 찬성하고 있으니까 근데 또 이거를 우리 쪽에 윤건영 의원이 또 발의했 네, 입법 발의했습니다. 입법 발의해서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반발이 이게 굉장히 셀 거예요. 그럼요. 통합당이나 민주당이나 공이. 통합당은 입법 발의하지는 않았고 정강정책 초안에 이제 넣었잖아요. 넣었는데 이게 이제 당내에 아마 거센 반발이 일어날 텐데 저는 이겨냈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거는 각 당이 추진한다는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치킨 게임으로 들어선 양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좀 전향적으로 윤건영 의원이 발의한 거에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 경험해봤고 이명박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다 3선 이상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도 이미 정치 한 재선 정도 되고 그 전에 커리어가 있으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꼭 물론 다선 의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국회의장도 그렇고 필요한 곳은 있지만 그건 또 한 번 쉬었다가 해도 되거든요. 3번 하고 한 번 쉬었다가 또 도전할 수도 있는 거니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좀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분 보니까 아직도 네. 그래도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조금 나아지긴 했어요. 전월세 안정 도움이 되느냐 해서 도움될 거 46, 안 될 거 50 이렇게 해서 오차 범위 내에서 부정적 의견이 조금 더 높긴 했습니다만 이전보다 조금 더 좋아지는 양상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언론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문제는 한 지금 전문가들 얘기 들으면 한 2달 지켜보면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국토부 차관도 그 말씀하셨고요. 조금씩 지표가 좀 좋아지고 있으니까 지켜보면 될 것 같고 행정수도 이전 찬반이 팽팽합니다. 네. 46대 48. 근데 이걸 보기에서는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고. 국회 이전만 하는 것에 대해 별도 조사를 안 하고 청와대가 묶어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국회만 따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 공감도를 물어보면 아마 65%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나오고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방향이 잘하고 있냐 41, 잘못하고 있다 52가 나와서 대체적으로는 쟁점 이슈, 검찰 이슈, 부동산, 행정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섬세하게 관리를 좀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검찰 이슈야 워낙 추 장관이 잘 하고 계시지만 좀 거친 측면도 좀 있었잖아요. 근데 불가피한 측면도 당연히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조국 재판이 좀 깔끔하게 끝나고 공수처가 확실히 좀 출범해야 네. 이게 좀 정리가 됩니다. 근데 그 시기는 연말이다. 그러니까 조국 재판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공수처도 출범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부동산도 조금 안정기미가 들어갈 게 연말이기 때문에 연말 되면 지금 이제 집권 여당이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지율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청와대 그리고 정부, 민주당 모두 좀 일신해서 노력한다면 연말쯤이면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국면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미 대선에 대해서 한 마디 좀 드리면 오늘 이제 CNN하고 NBC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조사 결과 발표가 됐는데요. 소개해드리면 CNN 조사에서 바이든이 50, 트럼프가 46이 나왔습니다. 4%포인트 차이밖에 안 나요. 굉장히 붙었습니다. 네. 스윙 스테이트에서는, 스윙주에서는 49대 48로 완전히 붙어 있습니다. CNN 조사에서. CNN이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전화 면접 조사로 1,108명을 했는데 유선을 35%, 무선을 65% 섞어서 혼용 조사를 했고요. 지난 6월 2일, 5일 조사에 비해서 시계열적 추이를 보니까 그때 바이든은 55였는데 5%포인트가 빠졌고요, 바이든은. 네. 트럼프는 그 당시에 41이었는데 46으로 뛴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5%포인트 올랐고 바이든은 5%포인트가 빠진 겁니다. 그래서 양 두 사람 간의 격차가 4%포인트로 크게 좁혀졌다. 이게 이제 CNN에서 오늘 미국에서 발표한 결과고요.
NBC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에서는 바이든이 50, 트럼프가 41, 9%포인트로 차이가 CNN 조사보다는 차이가 나죠. 네. 스윙주에서는 49대 42, 조금 더 좁혀집니다. 7%포인트로 좁혀지는데 여기도 8월 9일부터 12일까지 900명 조사를 했는데 과거 시점 대비해서는 2%포인트 축소가 돼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좁혀지는 양상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한참 벌어졌거든요. 네. 트럼프하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는데 아직 정확한 분석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공화당 성향 무당파 그룹이 좀 트럼프 쪽으로 집결하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이 이루어지고 적어도 트럼프의 하락세는 이제 진전됐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거고 혹시 해리스 부통령 여자 부통령이 민주당 그 바이든 짝으로 런닝메이트로 발표가 됐는데 이 임명이 유색인종이나 민주당 전통 지지층한테는 좋아할 호재지만 백인 계층. 백인 계층 특히 이제 무당파로 빠져있던 유보층으로 판단 유보층으로 빠져있던 백인 계층을 좀 자극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추정도 해봅니다. 지금 이제 미국 대선은 우편 투표 관련해서 트럼프가 계속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이거 공정하냐? 해서 이제 그런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11월부터 우편 투표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이제 한 쉽게 얘기하면 한 7, 80일 남은 거죠. 9월, 10월 이렇게 남은 거고 그러니까 한 80일, 85일 뭐 이 정도로 다가왔다. 우편 투표까지 감안하면 그렇게 네. 보여지고요. 민주당 전당대회가 금주 시작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컨벤션 효과가 있을지 그것도 좀 그것도 눈여겨봐야 할 것 같고 유색 인종들의 투표율 왜냐하면 백인들의 투표율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론조사하고 또 투표율하고 또 같이 이렇게 분석을 해봐야 돼요. 여론조사상에서 만약에 바이든이 1, 2% 앞서고 있다 하더라도 투표율에서 차이가 나서 흑인들이나 유색인종들이 투표율이 낮으면 역전승을 트럼프가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는 각 주별로 선거인단 확보니까 각 초반에 경합주들이 스윙보트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앞으로 또 변곡점이 생기면 지난번 저희가 8월 3일날 내보냈는데 미국의 그 손식 카보이스 대표하고 지난번 인터뷰했는데 보신 분들이 반응이 좋았습니다. 좀 한 50분간 특집을 했거든요. 이번에도 조금 이렇게 출렁거리면 한번 인터뷰를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전당대회 얘기 간단히 하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 전당대회 지금 어떻게 보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흥행이 참 힘들잖아요. 힘들죠. 왜냐하면 뭐 또 수해 때문에 광주에서부터인가 지금 이제 그나마 있는 우리 그 중앙위원들 모시고 하는 연설도 못 하고 지금도 뭐 충청권도 온라인으로 결국 연설회를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번에 나오신 후보들도 굉장히 마음이 무거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그 전당대회 분위기가 잦아들고는 있지만 어차피 또 관심 그 고관여층들은 또 내용들을 다 살펴볼 수 있는 채널이 여러 각도로 있잖아요. 진보 유튜브 채널들을 보고 지금 결정을 해주시는 것 같긴 한데 최고위원은 누가 되실지 제가 1, 2, 3위 정도까지는 점이 쳐지는데요. 1, 2, 3위 밝혀봐. 난영희 위원장의 진단. 이게 재밌어. 1위. 대표는 어쨌든 또 그냥 흐름대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대표는 이낙연 네, 의원이 유리할 것 같고요. 이제 저도. 득표율의 변화가 좀 있을까 말까. 이게 이제 관심 포인트죠. 왜냐하면 대선 지지도가 조금 출렁거려서 그게 혹시 영향이 있을까라는 정도가 좀 관심사인 것 같고 다행스러운 거는 당이 좀 어려움에 빠졌고 네. 당 지지율이 그다음에 대선 지지도가 조금 출렁거리면서 어쨌든 메시지들이 이낙연 의원도 굉장히 조금 네. 혁신의 메시지가 나오고 좀 과감한 메시지가 좀 나오기 시작했고 오늘도 김현정 뉴스쇼에 인터뷰하신 거 보니까 정말 필요한 말씀만 딱딱 해주셨더라고요. 네. 김부겸, 네. 박주민 후보들도 굉장히 혁신에 대한 강조를 하시면서 또 통합당의 그다음에 8.15 집회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도 하고 그래서 네. 조금 늦었지만 조금 이제 살아나는 느낌은 있어요. 메시지상 보면. 근데 이제 논쟁 지점을 잘 이제 네. 해야죠. 그러니까 민주당 어떻게 바꿀 거냐. 네, 그렇죠. 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각이 쓰고 논쟁이 좀 붙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좀 있는 것 같고요. 자, 또 당대표는 그렇다 치고 최고위원. 저 근데 되게 곤란한 게 저 진짜 다 너무나 친한 분고 잘 아는 그러면 분들. 무슨 이로 세 명? 무슨 이로 세 명? 김종민 의원님하고 양양자 의원님 양양자는 되는 거지, 어쨌든 그건. 이제 정확하게 되실 것 같고 그건 누구나 얘기하는 거지. 양양은 아무나 알아. 그거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잘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한테 다들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권리 당원들한테 이번 총선 이후에 좀 알려진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있고 제가 출연한 유튜브 채널들이 있으니까 좀 얘기를 이제 많이 개인적인 전화들도 주시는데 노웅래 의원님도 생각보다 당에서 오래된 그런 분들 지지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오늘 이제 조홍천 의원이 조금 비판을 네, 했죠. 네, 전당대회 관련해서 네, 뭐 관심도 없고 뭐 논쟁도 없고 비전도 없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비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김영 최고 빗대서 계속 얘기했지만 조홍천 의원께서도 내부 쓴소리 할 수는 있지만 때를 가려서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외부를 때리는 일을 한 7, 80% 하고 내부의 문제를 한 20% 하고 하면 균형감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의 문제점, 지금의 아까 했던 통합당의 문제점, 광화문 집회의 문제점 이런 거를 좀 비판할 때 과감히 하시고 민생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주저한 바는 저는 제가 볼 때 최근에는 없습니다. 이게 부동산 문제 다 이런 게 민생 문제고요. 네. 그리고 신동근 최고위원 후보자가 그 말씀을 그래서 반박에 페북에 썼던데 저는 뭐 신동근 최고가 잘 짚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들 이 냉가슴 앓으면서 어떻게 보면 혁신할까 그리고 말조심할까 그리고 빌미를 주지 않을까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 시점에 먹잇감 던지지 맙시다. 적어도 먹잇감 던지지 마시고 좀 큰 틀로 바라보고 내부 안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김태년 최고의 불만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본회의 앞두고 의원총회를 너무 짧게 잡아요. 한 30분씩만.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 2시간 뭐 이렇게 잡아서 의원들이 하고 싶은 얘기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보자. 이런 거는 비공식적으로 김태년 의원한테 김태년 원내대표한테 제기를 해서 그런 걸 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비공개 의총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시고 공개된 자리에서는 정말 중요할 때 우리가 아프게 늦게 할 지점이 있다면 그때는 비판하는 게 좋죠. 그렇지만 지금은 또 그 시점도 아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가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지점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문제가 네. 쭉 있어서 국회가 부동산으로 갔었고 그다음에 수혜가 터졌기 때문에 전당대회 쟁점이 확 올라오기 어려운 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감안해서 발언해 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 타이밍을 좀 잘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생각이 들고요. 네거티브가 거의 없지 않아요? 네네. 그게 발전적인 것 같고 제가 아까 이제 몇 명 언급했다고 저한테 정할못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 연장자라서 제가 호명했고요. 저는 인천이라서 신동근 의원님도 지지해야 되고 한병대 의원님도 지지해야 되고 예, 뭐 그 많은 분들이 예, 열심히 뛰고 그리고 계시더라고요. 뭐 대선 후보들 얘기 나오니까 대선 후보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해서 여기 우리 구독자분들 간에 네. 서로 좋아하는 분들이 다를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약간 대선 후보들 얘기만 나오면 조금 민감해서 댓글들 달고 뭐 제 페북에도 글 올리는 분들이 간혹 있던데 분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얘기했고 대선 후보 측들한테 모두 전달한 내용인데 공개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민주당 대선 후보는 누구든지 도와달라고 하면 저는 다 도와주겠다고 천명했어요, 이미. 그래서 뭐 컨설팅 해달라면 하고 조언해달라면 해주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 각 캠프한테 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 연초까지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후보가 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니까 단점들도 있고 극복 과제 같은 게 있으니까 저도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 뭐 듣고 싶다면 자리 깔면 제가 어디든 가서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한 바 있으니까 박도사님이 도와주시면 제가 간혹 이분은 이걸 좀 고쳤으면 좋겠다. 저분은 저걸 고쳤으면 좋겠다는 것이 애정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해 없이 들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바쁘신데 땜빵 우리 또 그 저와의 의리 그리고 문정복 의원님과 또 의리가 있는 남영희 위원장님 모시고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